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출간한 프레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07년도에 이미 출간되어서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심리학 책인데 2021년도에 보다 증강돼서 재출간된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과거에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10개의 챕터로 보강해서 좀 더 내용이 알차게 또 우리가 현대에 맞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프레임에 관한 프레임, 챕터 2에서는 나를 바꾸는 프레임, 챕터 3에서는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챕터 4에서는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챕터 5에서는 사람인가 상황인가 인간 행동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챕터 6에서는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 챕터 7에서는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챕터 8에서는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회방꾼, 챕터 9에서는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챕터 10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하면 심리학 박사로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서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레임이라는 책자와 굿라이프라는 책이 있으며 생각의 지도,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를 번역하였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프레임에 관한 프레임으로 프레임의 역할에 대해서 저자는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프레임의 역할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원의 크기를 바라보는 실험으로서 저자는 원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측에 있는 원과 우측에 있는 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좌측에 있는 원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원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좌측에 있는 원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들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가 크게 보이는 것이며 우측에 있는 원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원이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해야 하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프레임의 역할이라고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는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출구일 수도 입구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건물에 들어갔을 때 정문에서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뒷문이 출구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후문에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문이 출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레임이라는 것은 창틀 또는 액자, 안경테처럼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으로서 뭔가에 대한 고정관념, 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나를 바꾸는 프레임이란 주제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프레임이란 이유로 우리가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장기 비중이 높은 나라와 장기 비중이 낮은 나라를 비교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장기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장기 기준 비율이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 기증을 하지 않으려면 왜 내가 장기 기증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탈퇴하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 기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장기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인 우리나라, 독일, 중국, 일본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장기 기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때문에 장기 기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찾는 가입하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 기증이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정책의 프레임 하나에 따라서 장기 기증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그 국민들의 어떤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혜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존 사이먼의 말로서 모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올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집단 시선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만의 해결책이라는 또 저자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살을 빼겠다고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저도 몇 번의 어떤 다이어트나 이건 가급적이면 날씬해지려고 노력하는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 항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인간은 내 앞에 주어진 음식을 보면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되고 가급적이면 그 그릇을 비워야만 하는 포만감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가 실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그릇에 같은 음식을 담더라도 이렇게 큰 그릇에 담게 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먹게 되고 작은 그릇에 담게 되면 음식의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우리가 와인을 담더라도 이렇게 볼이 넓은 잔에 담는 거와 길이는 길지만 볼이 적은 와인을 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볼이 넓은 잔에 와인을 담았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자기가 먹던 매일 밥그릇의 크기를 30%만 줄여도 비만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먹는 그릇의 크기 하나만 줄이더라도 그 어렵다는 다이어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내가 바라보는 그릇의 크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의 하나의 전환으로 우리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또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숫자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영어 B자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이게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인지 아니면 13인지 B라고 보이는지 아마 여러분들의 정답은 다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과 뒤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횡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숫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13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종적으로 제가 A, C라는 알파벳의 숫자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종적인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알파벳 프레임이라는 우리가 철자 프레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숫자라도 같은 어떤 글자라도 우리가 숫자 사이에 있으면 숫자로 보이게 되고 철자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철자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프레임의 어떤 애매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사례인 우리는 보통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992년도 올림픽을 MBC에서 중계방송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어떤 메달리스트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메달색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1번, 2번, 3번을 비교했을 때 누가 금메달이고 누가 은메달이고 누가 동메달인지 이렇게 표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고 금메달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분이 활짝 웃고 있고 우측에 있는 분은 약간 찡그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분이 은메달을 받은 것 같고 우측에 있는 분이 동메달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쪽에 있죠. 이분이 동메달을 받았고
우측에 있는 분이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표정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지만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금메달에 대한 어떤 아쉬움 때문에 이 사람은 금메달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행복도 지수를 보면은 은메달리스트는 행복도 지수가 4.8에 비해서 동메달리스트는 7.4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메달리스트는 노메달을 딸 수도 메달을 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메달이라고 건졌기 때문에 본인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같은 메달을 해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에서는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아마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배고프면 모든 사람이 다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어떤 걸 물어보게 되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좀 오래된 좀 썰렁 유머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냈던 퀴즈라고 합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답을 어떤 걸 생각할까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한 답은 뭐였냐면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자, 이 답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바퀴벌레가 나오면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때려잡으니까 누른다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 맞는데 이 답을 보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답이 보이지만 내 중심의 사고를 보게 되면 답은 전혀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는 역지사지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부부관계, 친구관계,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모두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를 오해하게 되고 내 관점에서 주장하게 되니까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는 역지사지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챕터 5에서는 인간 행동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또 그 유명한 권위에 대한 위험한 복종이라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연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서 1961년도에 그 유명한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연구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약 한 20에서 50세 남성의 40명을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죄수, 한 사람은 간수 역할을 하면서 이 죄수에게 간수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전압을 15V에서 450V까지 30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누를 수 있도록 실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 100V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이 가해지기 때문에 스탠리 밀그램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450V까지 누르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약 65%가 450V까지 간수가 지시한 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수에게 이렇게 볼트를 높이는 실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실험은 이 죄수를 한 사람들이 이미 사전에 역할을 부여받은 어떤 가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간수가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그대로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권위에 대한 위험한 복종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폭력이나 어떤 법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인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회를 이끌 수 있는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챕터 6에서는 내가 상황이 다양한 프레임에 대해서 코로나와 마스크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2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기를 생활하면서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벗어나서 마스크를 벗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우리가 국토의 어떤 그 지금 입국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나로부터 타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써 타인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이타적인 생각보다는 타인의 어떤 체액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관점에서 마스크를 잘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어렵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지 않나. 결국은 이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타인을 지키기보다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챕터에서는 계획표의 함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마 새해가 2021년도에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작심삼일의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작심삼일로 빠지게 되느냐 하는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운동 쪽만 보더라도 11월 1월 달 되면 급격히 회원들이 증가되는 이게 사례입니다. 그런데 2월부터 급격히 회원들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현재 과도한 의지를 과대하게 평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낙관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2020년도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었고, 2019년도에도 새해를 맞이했었고, 2022년도에도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을 습관을 버리고 나는 좋은 습관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에 대한 너무나 낙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상을 쉽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는 굉장히 계획을 아주 아름답게 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점심때까지 공부하고 잠깐 놀고 저녁 때 숙제하고 자고 이런 그 계획들을 세웠지만 이것은 결국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건 왜 이유냐? 아이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떤 습관을 자기가 버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강한 낙관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결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우리가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사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챕터 8에서는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 해방꾼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의 어떤 그 실험 사례를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겨울에, 올해는 가지를 못했지만 작년에 가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스키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시즌 이용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4일 이용하는데 12만원짜리 이렇게 이용권 패스를 발행하는 경우와 하루에 3만원짜리 패스를 이렇게 4장을 발행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같이 용평 스키장에 갔는데, 한 사람은 4일에 12만원짜리 이렇게 패키지 상품권을 구입했고, 한 사람은 하루에 3만원짜리 이렇게 낙장으로 구입을 했을 때 스키를 타는 비율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똑같이 12만원 주고 구입했지만 이 시즌 12만원에 4일치를 구입하신 분은 내가 몸이 힘들고 또 전에 술을 먹고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스키를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냈던 돈이 어차피 12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스키를 타기 때문에 좀 스키를 즐기면서 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효용적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비용 측면에 생각하는데 이렇게 낱장으로 스키를 하루에 3만원짜리 구입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몸이 피곤하면 한 번은 안 타게 되면 3만원이 세이브가 되게 되니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스키를 탈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키를 갔다 와서 소비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가 시즌제 아니면 패키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렇게 지혜로운 소비를 할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피트니스 센터에 우리가 회원가입일 겁니다. 아마 회원가입을 할 때 보통 1년 6개월 단위로 해서 할인을 받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싼 맛에 가입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한 달, 내지는 일주일은 열심히 가지만 그 다음에는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싸게 구입했어야 하는 이런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 이 소비를 합리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효율적인 소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챕터 9에서는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이라는 것으로서 그 유명한 행동제목에서 나오는 손실 회피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은 이익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기대치보다 손실에 대해서 하는 어떤 본인의 리스크에 대한 회피 반응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그 실험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동전 하나 주면서 돈을 10,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신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당신은 나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내가 당신한테 20,000원을 더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실험에 과연 참여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10,000원만 가지고 가버린다는 얘기죠. 왜? 만약에 본인이 더 뒷면이 나오면 20,000원을 더 받아서 30,000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00원을 가지고 가느냐. 바로 그것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확실한 손해를 더 크게 체감하기 때문에 내가 이 10,000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손실이 크면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우리가 원금 보장 기능이나 원금 보존 기능을 두는 이유도 사람들의 어떤 손실에 대한 회피 반응을 극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설계된 우리가 행동제목 관점에서 설계된 상품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챕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이라고 해서 총 11가지의 그 지혜로운 사람의 프레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접근 프레임을 견제하라,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주변의 물건을 바꿔라,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인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없다면 이 마지막 챕터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만 여러분들이 몇 장 안 되는 이 프레임만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아마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11가지 프레임은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일부 한 7, 8개의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그래서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던 사례입니다. 어떤 청소부가 있는데 청소부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청년이 이 청소부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나요? 하니까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무통일을 청소하고 있다네. 아마 대부분의 환경위원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대부분 아마 쓰레기를 매일 청소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청소 내일도 또 해야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어떤 절차, 어떤 과정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청소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처럼 이 청소하는 것을 상위 프레임,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는 의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굉장히 효자가 되고 애국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내가 군대라는 곳에서 가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국가 관점, 그 다음에 부모를 바라볼 때 나를 굉장히 지금까지 잘 키워준 어떤 내가 부조를 했다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막상 제대하고 나면 이게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의미 중심이라는 건 상위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절차 중심이라는 하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상위 중심의 프레임은 필요한 이유, 목표,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우는 앞에 청소부,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 환경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위 프레임은 내가 이 청소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청소하는 일을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청소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일을 할 때도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볼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접근의 프레임을 견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내가 좀 더 그때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것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정지용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자, 회복이나 했어? just do it.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하지 않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차라리 해보고 내가 후회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오늘날 일으켰던 이 큰 신화는 정지용 회장의 접근의 프레임이 결국은 성공의 비하라는 이렇게 유명한 스토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희생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준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프레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상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너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직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막상 또 노후가 되면은 자녀를 또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내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생일을 사람들하고 즐기는 현재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결국은 현재 즐기지 못한다면 미래를 즐길 수 없다.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수다 떨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할 때입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는데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식사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행을 갔음에도 즐겁게 놀지 못하고 우리는 제주도에 왔지만 남들은 해외로 여행하는데 하는 이런 비교 프레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프레임을 가질 때는 우리가 횡적인 비교 프레임을 가지지 말고 종적인 비교 프레임을 가져라. 과거의 나보다 지금 현재의 나, 현재 나보다 나아지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만족이 높아지는데 항상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타인에 대한 비교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비교의 프레임을 버려야 스스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과 성취 언어로 말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수녀 효과라고 제가 했는데 이 좌측에 있는 이게 그 타임지에 나왔던 표지 모델입니다. 이분이 87세 때 찍었던 수녀 모델인데 굉장히 온화하죠. 그래서 1932년도에 약 180여 명의 수녀가 수녀원의 단체로 입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녀들이 수녀원에 입소하기 전날 일기를 쓴 걸 70년 뒤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일기에 긍정적인 단어를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본 것처럼 굉장히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에 부정적인 단어를 썼던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긍정적인 단어를 썼던 사람의 90%가 85세 이상까지 장수를 한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사람들이 34%가 밖에 85세까지 장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일기장에 썼던 긍정적인 단어 하나가 평균 수명을 8년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우리는 일상에서 긍정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우리는 우리말에는 죽겠다, 힘들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데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로 바꿈으로써 내 삶의 행복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보는 체험의 어떤 프레임과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두 개의 프레임에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대여할지 물건을 실제로 완전히 사서 내 소유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재 소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명품백이나 명품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명품백이나 명품차를 사게 되면 이게 평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실증이 나서 또 새로운 명품, 새로운 차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 중심의 프레임,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계속 갈증으로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통장을 만들거나 책을 읽거나 또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경험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소유를 하지 못하고 체험을 한 걸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소비 중심, 소유 중심에서 이제는 존재 중심, 경험 중심으로 바꾸는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우리의 피폐된 삶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저택에 있느냐 아니면 이런 카페에 있느냐 어떤 장소 프레임보다는 실제로 어느 장소에 있느냐보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적고 사람들과 관계 유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관계가 풍성하면서 친구들의 인간관계가 좋다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이런 프레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프레임은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견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티핑 포인트, 블링크라는 책의 저자 말콤 그레드웰의 10년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내가 10년 이상 노력하게 되면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굉장히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우리가 뉴턴의 만율력 법칙, 그 다음에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런 것들도 많고 수십 번의 어떤 수십 년간의 어떤 고민, 그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런 위대한 발명을 했죠. 또 국민요정 김연아 선수와 피겨의 어떤 여왕이 됐던 것도 어릴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 힘들고 해서 실패를 하면서도 그 악셀, 트리플 악셀 이런 것들을 성공한 어떤 10년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몇 번을 읽어도 항상 정말 새롭게 느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희망적으로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그런 멋진 프레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